네, 자, 이번 시간에는 332쪽, 큰 번호 5번이죠. 유형상사의 매입거래부터 이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매출거래 11번, 13번, 17번 유형 세 가지 우리가 연습해봤고, 매입거래에서 연습할 유형은 네 가지가 되겠네요. 51, 53, 54, 57. 네 가지 범위 내에서 FAT 1급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자, 매입세금 계산서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332페이지 큰 번호 5번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렇게 지시했고요. 자, 11월 10일 주식회사 맘모스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예. 앞에서 매출은 우리가 발급했다. 이렇게 돼 있고 매입이니까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발급받은 건 매입이겠죠. 자, 10월 4일에 계약금 20만 원이 지급이 되었으며 이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는 외상으로 했다. 자, 매입하면서 외상한 것은 매입 채무라고 그러죠. 외상 매입금이죠. 외상 매입금. 계약금을 우리가 지급한 계약금은 선급금이었죠. 선급금, 외상매입금 이런 개념 과목들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메인 매출전표 11월 10일로 해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11월 10일로 날짜 바꾸시고 유형은 51번이 되는데요. 51번의 내용은 뭐냐면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고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 그게 51번이에요. 예. 세금 계산서 발급받은 거에는 50일 아니면 54밖에 없습니다. 매입에서는. 매출에서는 세금 계산서 발행한 것은 다 11번이었죠. 근데 매입은 있죠. 매입. 매입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매입세 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는 50일. 공제 못 받는 세금 계산서는 54일. 근데 이거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 매입한 거니까 공제 못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51번으로 하시고 품명에다가 상품 해주시면 되고요. 공급가액으로 넘어가서 250만 원 입력하면 되고요. 거래처는 만모를 입력하면 되고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하자고 했으니까 1번 전자입력으로 입력해 주시고요. 자, 계약금 지급한 선급금도 있고 외상매입금도 있으니까 분계는 혼합을 선택해야 됩니다. 3번 혼합이죠. 자, 그러면 차변 두 줄은 다 맞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유동자산이죠. 맞습니다. 또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을 매입했으니까 차변의 상품 증가했죠. 맞습니다. 이 두 줄은 그대로 두시고 대변을 선급금과 외상매입금으로 분개해주면 됩니다. 자, 4번 대변 해가지고 선급금 금액은 20만 원이 됐네요. 200 플러스. 자, 이거는 말이죠. 선급금이라는 자산이 있을 때 감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는 자산 잡죠. 그리고 상품을 받으면 이 계약금은 이제 채권이 아니죠. 상품으로 돌려받았으니까 자산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대변에 나머지 돈은 아직 못 줬죠. 그래서 매입 채무로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외상 매입금 251. 금액은 밑에 차익이 보이죠? 2550 플러스 마지막엔 탭키를 눌러주시고 여기에 있는 거래처를 바꿔야 하는 개정 과목 없는가 보시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 51번 과세 매입이었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1월 11일 맘모스에서 매입한 상품 중 일부가 불량으로 판명되어서 반품하고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대금은 전액 외상대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했다. 외상분기해주면은 외상매입금에서 마이너스가 일어나. 또 부가세 대급금에서도 마이너스가 일어나. 또 상품에서도 마이너스가 일어나. 마이너스 분계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날짜를 다시 11월 11일로 고쳐보시고, 자, 과세 매입에 대한 마이너스잖아요. 이것도 51번 과세 매입으로 해야 됩니다. 품명에는 상품 반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공급가액에다가 마이너스 20만 원이네요. 마이너스 20만 원. 거래처는 만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했죠. 수정 전자세금계산서죠. 1번 전자입력. 외상대금하고 상계한다고 그랬죠. 2번 외상분계합니다. 자, 이제 밑에 분계를 확인합니다. 대변의 외상매입금에서 마이너스 22만 원, 마이너스 분계. 부채 증가가 대변인데 숫자가 마이너스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부채 감소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자산이었죠. 자산이 차변인데 자산 증가가 아니고 마이너스니까 자산 감소가 일어납니다. 또 상품 차변이면 자산 증가죠. 그런데 금액이 마이너스니까 자산 감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분계 요대로 두시면 맞습니다. 우리가 매입한 것 중 분량이 있어가지고 반품 보내고 맘모스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럴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음 세 번째 거 해보겠습니다. 11월 12일 날 3일공업사에서 영업부용 승용차 업무용 승용차죠. 그러니까 5인승 998cc 여기에 이제 매입세 공제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우리나라에서는 이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의 승용차냐 아니냐로 판단하는데 개별 소비세 과세되는 승용차가 1000cc 초과 승용차예요. 그러면 이건 998cc니까 1000cc 이하죠. 개별 소비세 없는 차입니다. 이것을 수리하고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라는 말은 비용 처리하라는 얘기고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수리대금은 다음 달에 결제할 예정이니까 미지급금이 되겠네요. 수리대금은 오늘 못 줬어요. 근데 세금계산서 받았고 그중에 부가세가 5만 원이에요. 요건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차가 1998cc 차다 그러면 54 불공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998cc니까 50일 과세 매입으로 해서 매입세 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11월 12일로 입력할까요? 11월 12일 유형은 매입세 공제가 되는 세금계산서 50일 분명은 승용차 수리라고 해야 되겠네요. 승용차 수리 공급가액은 50만 원 거래처는 3일공업사가 거래처네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1번 전자 입력하시죠. 분계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혼합으로 해야 되겠네요. 외상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외상분계는 재고자산 거래에서만 외상분계. 그래서 이건 혼합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줄부터 봅니다.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 공제받는 거 맞죠? 자, 차변에 우리가 상품을 매입했느냐? 그러지 않죠. 승용차 수리 수익적 지출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비용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를 수리한 비용을 처리하는 개념 과목이 뭐가 있죠? 차량 유지비 있죠? 그래서 차량 하셔가지고 차량 유지비 822입니다. 822. 이걸로 바꿔주시고 내려와서 대변에 이 대금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어서요. 그러면 부채인데 무슨 개념 과목 처리하면 될까요?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 253.
금액은 55만 원, 탭키. 미지급 금액 거래처는 3일공업사. 맞죠? 맞죠? 이대로 두시면 됩니다. 음, 미지급 금과 미지급 비용. 네. 미지급 금은 확정된 채무라고 부릅니다. 확정된 채무는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미지급 금을 썼죠? 3일공업사에서 차를 수리하고 수리가 끝났는데 우리가 돈을 못 줬어요. 그러면 이건 빚이 확정된 거예요. 미지급 금입니다. 그러면 미지급 비용은 언제 쓰느냐 하면은 대개 기중에 이런 거래에서는 전혀 쓰지 않고 결산 때, 결산 때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미지급 비용이 어느 경우냐. 우리가 10월 1일 날, 네, 10월 1일 날, 운영자금,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해가지고 농협으로부터 5천만 원을 차입을 했어요. 10월 1일 날. 6개월간 차입했고요. 6개월 만기 때 원금과 이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차입을 했어요. 그리고 결산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25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차입금이 3개월이 지났어요. 우리가 결산 때에는 우리가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만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주의 회계라는 것은 기간이 경과한 이자를 발생시켜 줘야 돼요. 안 줬어. 원래는 내년 3월 달에 줄 거예요. 그러나 기간 경과한 이자를 발생시켜 줘야 됩니다. 그럴 때 분계를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그 이자가 50만 원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12월 31일 일반 전표에다가 차변의 이자 비용 10월부터 12월까지 계산했더니 50만 원. 그러면 대변을 뭐라고 기록하느냐? 지금 우리가 자동차를 수리한 것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미지급금, 네, 부채가 확정되었다. 이런 의미인데, 이 개정 과목은 이때는 미지급금이 아니라 미지급 비용. 이렇게 바꾸어 썼습니다. 미지급 비용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미지급 비용 50만 원이에요. 미지급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산 때 비용을 예상해가지고 발생시켜주는 단계에 있어서요. 예. 실제 확정된 채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발생주의 회계를 하기 위해서 부채로 인식하면서 비용을 우리가 단기의 손익에 반영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부채 계정으로 하나 만들어 쓰는 거예요. 이 지급 비용.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동차 수리비를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든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외상을 한 미지급금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그런 거하고는. 그래서 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식사 비용을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건 미지급 비용이 아니에요. 선생님 복리후생비니까 비용이니까 그 미지급 비용 아닌가요? 이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미지급 비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결산 수정 분계에서 비용을 예상해가지고 발생시켜 줄 때. 그때 채무로 인식하는 개념 과목이고, 식당에서 회식을 하면 복리후생비인데, 그걸 갖다가 식당에 그 식사비를 다음 달에 주기로 했다. 그거는 미지급금이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자면 미지급금은 확정된 채무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미지급 비용은 비용의 예상을 결산에 반영할 때 쓰는 채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을 예상할 때 결산에 반영하는 채무 개정 과목은 미지급 비용. 미지급금은 회계 기간 중에 실제로 확정된 채무를 인식할 때 미지급금이다. 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1월 12일 거 승용차 수리비는 이게 매입세 공제가 되기 때문에 51번 과세 유형으로 했다는 거, 배기량을 잘 보시라는 거. 그 다음에 4번을 가보겠습니다.
11월 13일 영업부의 전화요금 청구서입니다. 작성일자 기준으로 입력하고, 작성일자라는 것은 전화국에서 이 청구서를 보낸 날짜를 말해요. 11월 13일 날 이 청구서를 이 전화국에서 작성해가지고 메일로 보냈다든가 하여튼 보냈습니다. 작성일자 기준으로 입력해라는 것은 작성일자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납기일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는 거래의 입력은 생략한다. 예. 이 문제에서는 자동이체된 거는 문제가 아니다. 예. 이 청구서를 받은 시점에 회계 처리를 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기업들이 이런 전화요금, 전기요금 이런 매달 당연스레 내야 되는 뭐 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자동이체를 시켜놔요. 일일이 수동으로 내다 보면 깜빡하면은 놓쳐가지고 괜히 가산세 내고 이러니까 자동이체를 시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청구서를 보면 자동이체는 25일 날 일어나는 거고 청구서는 13일 날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13일 날 청구서를 받음으로써 회사는 이것을 부채로 인식해야 돼요. 납부할 의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전화 요금 청구서를 아래쪽을 이렇게 전기 요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 청구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3조 제4항에 따라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이다라는 예, 세법 부가가치세법의 53조 4항을 강조해서 이렇게 인쇄를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양식은 세금계산서 양식하고 다르지만 이 양식, 세금계산서 양식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인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처리해야 된다. 자,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로 봐야 됩니다. 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여기에 매입세액은 우리가 전화요금에 대한 매입세액이니까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유형이 51번이다 이거죠. 그래서 51번으로 입력을 해야 돼. 자, 그럼 입력하겠습니다. 자, 작성일자가 11월 13일이니까요. 11월 13일로 고친 다음에 유형이 51번. 품명에는 전화요금. 공급가액은 거기에 나와 있죠. 공급가액이 155400, 1540. 거래처는 그 K로 검색해 보세요. 한글로 K, 주식회사 KT. 전자세금계산서로 봐야 되죠? 그러면 전자세금은 1번. 자, 이 분계는 우리가 이제 이 청구서를 받으면 채무로 인식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미지급금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아까 그 확정된 채무. 그래서 혼합분계. 3번 혼합. 자, 부가세 대급금. 요거는 이제 공제받을 거고요. 우리가 지금 매입한 것은 전화요금이지 상품이 아니죠. 그 상품을 통신비로 고쳐줘요. 전화요금은 통신비로 처리하는 거죠. 800번대 통신비. 왜 800번대냐? 이 전화요금이 영업부 전화요금입니다. 뭐 우리는 지금 도소매업이기 때문에 생산부는 없어요. 생산부. 도소매업은 공장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 통신비 하면은 판매관리비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대변에 이거는 아직 자동이체가 안 된 상태니까 미지급금이라는 확정된 채무로 봐야 된다. 그래서 미지급금 170-940 탭키 눌러보세요. 그래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KT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170-940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전화요금 청구서, 전기요금 청구서가 이런 스타일로, 도시가스 청구서도 이런 스타일로 나옵니다. 다음은 이제 큰 번호 6번. 증빙이 바뀝니다. 계산서. 계산서 매입이다.
우리가 매출에서도 계산서 매출이 있었죠. 그때 13번 유형으로 했었습니다. 계산서 매입은 53번 코드입니다. 자,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세금계산서하고 같은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11월 14일 날. 우리가 왜 계산서를 받았는가 한번 볼까요? 회계부서 직원의 회계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국회계학원의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전자계산서를 받았다.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한국회계학원이 학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죠. 교육 서비스는 면세 용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에서 교육비를 주면은 학원에서 해줄 수 있는 증빙은 계산서예요. 그걸 전자로 발행하면 전자계산서.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것을 계산서로 그 전표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계산서니까 부가세가 없는데 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거 부가세가 없는데 매입 매출 전표에는 부가세 관련된 거를 입력한다고 그랬는데 계산서는 부가세가 없지만 부가세 신고서에 기록하는 칸이 있어요. 앞면에 과세 표준이 아니라 뒷면에 계산서 수취 금액이 얼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세금이 없는 계산서 매출이나 세금이 없는 계산서 매입 이거는 증빙 때문에 증빙이 계산서이기 때문에 신고할 의무가 주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요거는 일반 전표에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세금이 없다고 그래서 이거는 부가세 신고서하고 관련이 없겠는데 이렇게 판단하면 잘못 판단한다. 계산서가 부가세 신고서의 앞면에 있는 게 아니라 뒷면에 있다 이겁니다. 뒷면에 기록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합니다. 자, 11월 14일로 고쳐주시고 계산서 매입은 53번이 된다. 53번. 분명에다가 위탁교육이라고 할까요? 위탁. 공급가액에다가 80만 원. 80. 거래처는 한국회계학원. 전자세금계산서죠? 1번 전자 입력하시고요. 자,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 분계 한번 해보실까요? 1번 현금. 그러면 출금전표 만들어집니다. 대변의 현금이고 차변에 상품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교육비를 상품이라고 안 하죠. 교육훈련비라고 하죠. 그래서 코드를 바꿔줍니다. 교육훈련비인데 회계과 직원이니까 판매관리비죠. 825번으로 선택해줍니다. 825 교육훈련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문제요. 11월 15일 해피농원에서 매출거래처에 개업 선물로 보낼 화분을 구입하고 전자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계산서 받았죠? 계산서 받은 것은 53번입니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네, 아까 교육비도 현금 지급했을 때 현금 분기하면 되죠. 자, 여기서 주의할 점. 가끔 우리 수험생들이 매출거래처의 선물, 거래처 선물이면 접대비지 않습니까? 접대비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는 거죠? 하면서 54불고 이렇게 유형을 선택하는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실수죠, 완전히. 왜냐? 여러분, 유형이라는 것은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그걸 샀느냐를 따지기 전에 증빙이 뭐냐를 먼저 봐야 돼요, 증빙이. 우리가 54불공이라는 것은 증빙이 세금 계산서이면서 접대비 관련된 거는 54불공이 맞아요. 그러나 이거는 접대비는 맞지만 증빙이 계산서입니다. 그러니까
53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화분을 샀기 때문에 화분이 면세 제외하거든요. 그러니까 53이 됩니다. 증빙을 먼저 보고 개정 과목은 나중에 보셔야 돼. 우리가 유형을 선택할 때는. 예,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예, 접대비라고 해서 전부 다 불공으로 막 하면 안 돼요. 증빙이 뭐냐에 따라 달라요. 증빙이. 접대비인데 증빙이 신용카드 전표다. 그건 아예 일반 전표로 가야 돼요. 일반 전표로. 네. 그리고 접대비 내용인데 증빙이 전자세금계산서더라. 그거는 54 불공이 맞아요. 왜냐? 증빙이 세금계산서니까. 근데 지금처럼 접대비 내용인데 증빙이 계산서다. 그러면 계산서는 뭐다? 53이다. 면세 매입이다. 이거예요. 면세 매입. 요거 차고 없도록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11월 15일 거 입력하겠습니다. 11월 15일 증빙이 계산서 매입이니까 53이다 이거죠. 분명에다가는 화분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공급가액 10만 원. 거래처 해피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죠? 1번 전자입력.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했죠? 1번 현금. 출금전표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상품을 사고 현금을 준 게 아니라 접대비를 지출하고 현금을 준 거죠. 이 화분이 접대했으니까 여기다 접대비로 바꿔주세요. 813번. 813 접대비.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네. 증빙으로 유형이 결정된다. 네. 증빙으로 유형이 결정된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월 16일이죠. 도교 갤러리에서 매출 거래처에 선물할 동양화를 구입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이 뒤에 증빙을 보지도 않으시고 확인도 안 하고 매일 매출 전표에 이 문제가 나오니 아, 선물하려고 동양화를 샀구나. 접대비니까 불공이지. 이렇게 서둘러 버리면 안 돼요. 예. 뒤에 보니까 계산서군요. 종이계산서라는 말은 전자계산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이계산서를 받았다. 대금은 일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대금은 이제 미지급금, 혼합분기에서 미지급금 하면 돼요. 자, 입력할까요? 11월 16일로 바꾸시고요. 증빙이 계산서예요. 계산서 매입 53입니다. 자, 분명에는 동양화라고 하면 되겠죠. 동양화, 공급가액은 30만 원이죠. 거래처가 도규 갤러리죠. 전자계산서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건 종이니까 비워두. 전자입력하지 않는 거예요. 비우고 대금은 일주일 있다가 지급하기로 했죠. 혼합. 예, 이거 외상분계 아니에요. 왜죠? 동양화는 상품이 아니니까 우리가 외상분계할 때는 상품의 경우만 하는 거예요. 상품, 원재료, 제품 이런 재고자산에서만 쓰는 거예요. 자, 이제 밑에 분계를 고쳐줍니다. 차별의 상품이냐? 아니죠. 이 동양화는 선물, 거래처에 선물하려고 산 겁니다. 그래서 접대비 800번대. 813번. 그리고 대변이 미지급금이죠. 일주일 있다가 대금을 지급하니까. 미지급금 30만원 입력하시고 탭키 눌러보시면은 거래처가 도교 갤러리 이렇게 나오면 맞습니다. 자, 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은 유형이 53이었습니다. 개정 과목 밑에 회계 처리는 그때 거기에 맞는 걸로 회계 처리해 주면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유형입니다. 유형이 틀리면은 부가세 신고서가 틀려지고 밑에 분계도 틀려져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유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고 유형의 선택이 이 매입 매출 전표에
매우 중요한 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큰 번호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매입세 불공제되는 세금 계산서. 예.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증빙이 세금 계산서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공개받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54 불공 매입이라고 하는 유형입니다. 예,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자, 54 불공 매입에 해당되는 예제가 상당히 많은데 한번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11월 17일 주식회사 진로마트에서요. 매출거래처에 선물할 선물 세트를 사고 예, 그러면 적대비네요.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아, 세금 계산서를 받았군요. 그러니까 이건 불공인 거예요.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다. 네, 우리가 상품이 아닌 것을 외상으로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혼합으로 분개해야 된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미증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자, 그러면 11월 17일 거 입력하겠습니다. 자, 11월 17일로 날짜 고치시고 유형에다가 54 하는 거예요. 54. 불공개 사유를 물어보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중에 매입소액 불공개 내역서라는 그 부속서류를 같이 제출해서 신고해야 되거든요. 이 불공개 사유별로 그게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불공개 사유도 정확하게 선택을 해줘요. 그래서 이거는 접대비 관련 불공이기 때문에 여기 번호로 보면은 9번이 있어요. 9번.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다. 이거를 클릭하시고 선택. 자, 이제 품명에다가는 거기 내용에 있는 선물 세트라고 해줍니다. 선물 세트. 공급가액에다가 50만 원. 거래처에는 진로마트에서 샀으니까요. 세금 계산서가 전자네요. 그러면 전자세금 1번 해주십니다. 자, 선물 세트 대금을 외상으로 샀어요. 그러면 3번 해야 됩니다. 혼합. 자, 우리가 이걸 산 게 상품이 아니고 접대비 처리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코드에다가 접대비 813번. 자, 아래로 내려와서 대변은 외상이니까 미지급금 253번 55만 원. 탭키 하시면은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진로마트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고 가야 될 것은 우리가 유형을 불공으로 했기 때문에 요 부가세 분계인 부가세 대급금이 따로 가지 않고 그냥 합계인 55만 원이 접대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유형을 51번 과세 매입으로 하면은 요 분계가 이렇게 안 일어나요. 5만 원이 부가세 대급금으로 분계가 자동으로 딱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불공으로 하게 되면은 부가세 분계는 없다. 그럼 부가세가 어디로 가버리느냐? 해당 자산이면 자산의 취득원가로 포함되고 지금처럼 비용이면 비용의 합산 처리돼요. 부가세가 비용 처리돼요. 자산 구입했으면 자산의 취득원가로 가는 거예요. 불공인 경우. 다음은 그 11월 18일 거 한번 읽어볼까요? 삼성자동차에서 관리부 업무용으로 사용할 승용차 2000cc짜리 샀어. 1000cc 넘었죠? 그러면 이건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이건 자산이죠. 그럼 이 부가세가 어디로 들어갈까요? 이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겠죠. 좀 이따 밑에 분계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SM5 2000cc짜리를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3천만 원짜리 차예요. 대금은 전부 12개월 할부로 지급하기로 했다. 할부 처음 나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자동차 회사로부터 할부하잖아요.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돼요. 미지급금. 네. 할부가 외상입니다. 외상. 네. 다만 한꺼번에 안 갚고 뭐 이렇게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매달 얼마씩 이렇게 갚아나가는 게
할부잖아요. 예. 외상이나 마찬가지예요. 미지급금. 자, 그러면은 11월 18일 거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날짜를 18일로 고쳐주시고, 유형은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선시시 초과 승용차 구입 대금이에요. 그러면 공제받지 못하죠. 그래서 54 풀고. 이번의 사유는 접대비건이 아니고 여기 번호로 말하면 3번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관련 매입이다. 이런 건에 해당입니다. 네. 가로 열고 개별 소비세법,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거 3번 클릭하시고 선택. 그 다음에 품명에는 예, 승용차 해주시면 되겠고, 공급가액에다가 30 플러스 엔터. 거래처는 삼성자동차. 전자세금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죠? 네, 받았으므로 1번 전자입력. 분계는 12개월 할부로 한다고 그랬죠? 혼합으로 해야 됩니다. 3번 혼합하셔가지고 상품이 아니고 이 승용차는 우리가 유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죠. 차량 운반구 208번이에요. 자, 보십시오. 차량 운반구의 취득금액이 얼마로 회계 처리돼요? 3,300. 예.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다 취득원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제받지 못하는 세금 계산서인 경우에 그 부가세는 비용이면 비용에 합산 처리되고 자산이면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이것을 할부로 샀죠? 대변의 미지급금 3,300만 원 탭키 누르셔가지고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삼성자동차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 것 11월 19일 걸 볼까요? 3일 공업사에서 관리부 업무용 승용차 2000cc짜리를 수리했어요. 근데 수익적 지출이라는 말은 차량 유지비로 처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수익적 지출로 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수리대금은 삼성카드로 결제해 줬습니다. 카드 결제는 미지급금이죠. 예. 카드 분기하면 미지급금 분계가 일어날 겁니다. 아까 여러분이 매출에서 개인에게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하고 카드 분계했을 때 외상 매출금 분계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 매입에서는 카드로 사고 카드 분계하면은 미지급금 분계가 일어날 겁니다. 그 이유는 이걸 입력하고 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11월 19일, 11월 19일 승용차를 수리했는데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54 불공. 사유는 아까 거하고 똑같아요. 비영업용 승용차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이니까 3번 클릭하시고 선택. 네, 분명히는 승용차 수리. 공급가액은 30만 원. 거래처는 31054.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나요? 네,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1번. 자, 우리가 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해 줬어요? 그럼 카드 분계 한번 해보세요. 4.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출할 때 카드 매출하면 외상 매출금 카드사 이렇게 됐었죠. 예. 근데 지금 매입입니다. 이게 승용차 수리를 매입했어요. 카드 분개했더니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미지급금. 네, 개정가액 맞았습니다. 미지급금까지는 맞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3.1공업사에 이 돈을 지급해야 되나요?
삼성카드에 지급해야죠. 그래서 여기서는 계정 과목까지는 자동으로 잘 됐는데 거래처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거래처를 고쳐줘야 됩니다. 우리는 삼성카드에 지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삼성으로 코드를 바꿔줘야 됩니다. 삼성카드. 요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상품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차를 수리한 거죠. 그러니까 코드를 차량 유지비로 바꿔줘요. 차량 유지비 또 중에서도 822 이렇게 고칩니다. 자, 카드 분괴하면서도 많은 걸 고쳤어요. 뭐 이럴 바에는 그냥 혼합 분괴해가지고 이렇게 맞추면 어떠냐?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카드 분괴하면 맞죠? 틀려? 이렇게 고민스러울 때는요. 그냥 속 편하게 혼합 분괴해가지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다 뜯어 고쳐서 만들면 돼요. 밑에 분괴를 다 수동으로 고쳐 넣으시면 된다. 이렇게 맞추면 다 맞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자, 아까 우리가 매출할 때 카드 분괴는 외상 매출금으로 분괴가 돼서 매입했을 때 카드 분괴는 미지급금으로 계정 과목이 사용이 됐는데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환경 설정이라는 거 우리 여러분 실무 첫 시간에 했었잖아요. 한번 들어가 보면요. 환경 설정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확인 눌러주시고 회계라는 탭에 가면은 여기 신용카드 기본 계정 설정이라는 것에 보시면은 아, 카드 채권. 카드 채권이라는 것은 카드로 우리가 상품을 팔았다 이걸. 카드로 팔았으므로 카드 채권이죠. 카드 채권이니까 카드로 매출한 겁니다. 그래서 매출에서 우리가 매출 유형에서 카드 분괴를 딱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으로 개념 과목이 딱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 다음에 카드 채무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승용차 수리하고서 우리 회사 법인카드인 삼성카드로 결제해줬죠. 그래가지고 채무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카드 분괴 선택했잖아요. 그랬더니 미지급금이 자동으로 개념 과목이 기록이 됐죠. 설정이 됐죠. 카드 채무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이 환경 설정에서 신용카드 기본 계정 설정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 알고 계시고요. 지금 이 세팅은 여러분들 AT 시험에서 항상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밑에 분괴, 미지급금 분괴까지는 카드 분괴했을 때 맞췄는데 거래처는 안 고쳐졌기 때문에 거래처를 삼성카드로 고치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많이들 틀려요. 여기에서. 거래처를 그냥 31054 하고 넘어가 버린다든가 이런 데서 많이들 틀리게 돼 있습니다. 자, 하나 더 하고 쉬었다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밑에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죠. 11월 20일 날 한국 렌트에서 대표이사가 사용할 업무용 승용차인데요. 5인승이고 3,500cc면은 1,000cc 초과 승용차네요. 이것을 장기 렌트하기로 계약을 하고 11월분 렌트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고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이런 얘기. 네. 회사에 차량 관리할 인력이 없다. 그러면 그냥 렌트 해가지고 업무용 승용차를 쓰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차를 우리가 직접 자동차 회사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라 렌트카 통해 가지고 이렇게 새 차를 빌려서 쓰기로 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는 구입, 수리 또는 렌트 이런 모든 게 조건이 똑같아요. 1000cc 초과 차량이면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자, 렌트비를 지급하고서 뭘 받았냐면은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고 불공으로 입력해야 됩니다. 만약에 삼성카드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하면은 이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예. 매입세 공제 못 받는 카드 영수증은 그냥 일반 전표에 임차료로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세금 계산서이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한다.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 자, 그러면 11월 20일로 고쳐볼까요? 11월 20일 유형은 54. 이번에도 사유가 같아요. 비영업용 승용차 임차에 해당되죠. 선택해 주시고 분명은 승용차 렌트라고 해줘도 되겠습니다. 승용차 렌트라고 해요. 공급가액에다가 50만 원, 거래처에다가 한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나요? 예, 받았습니다. 1번. 자, 분계는 렌트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했네요. 1번 현금 분계. 그러면 출금좌표. 자, 렌트비에 부가세까지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렌트라는 건 빌리는 겁니다. 빌리는 거는 다 임차료예요. 회계 처리할 때. 차를 빌려도 임차료. 창고를 빌려도 임차료. 사무실을 빌려도 임차료. 예, 빌리는 거 다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임차료인데 800번대 임차료를 써야 돼요. 판매 관리 활동에 해당되니까 819번 임차료. 그래서 차량 렌트만 임차료가 아니고 사무실, 영업소 사무실을 빌렸다 임차료. 예, 거기 월세 내는 거. 창고를 빌렸다. 그리고 월세를 냈다. 임차료. 임차료가 그런 데 쓰입니다. 직원들의 기숙사로 아파트를 빌려서 또는 예, 오피스텔을 빌리고 임차료를 낸다. 월세를 낸다. 그것도 임차료.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출금좌표 819번 임차료를 하시면 되고 이거는 불공이다. 왜냐하면 천시 초과 승용차의 렌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그러면요. 지금 불공이 더 많아요. 그래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5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